혹시 어느 날 북적이는 서울역 한복판에서 낯선 갈색 피부의 아이를 꼭 안고 서 있는 한 한국인 소녀를 우연히 마주친다면 얼른 웃어 넘기거나 돌아서지 마세요. 그 차분해 보이는 눈빛 뒤에는 헤아릴 수 없이 긴 밤의 뒤척임이, 찌는 듯한 아프리카 햇볕 아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리고 자신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작은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목이 메인 울음이 숨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국경을 넘어선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여정이자 편견의 벽을 허물고 품위를 지키려는 투쟁이며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꿈을 향한 기록입니다.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길 바래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매일 꼭 돌아와 주세요. 저는 한때 제 친구 지은이를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해 리베리아로 떠난 그 여행은 단순한 사랑 하나가 아니라 아이 하나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안겨줬죠. 하지만 그 로맨스가 순탄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무도 예상 못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서아가 아프리카, 그러니까 리베리아로 간다고 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농담인 줄 알았으니까요. 강남 공중 화장실에서 슬리퍼에 미끄러져 넘어졌던 그 애가 이제는 밀림을 해치고 난민을 돕겠다니 말이 돼요? 민지야, 나 좀 멀리 떠나고 싶어. 진짜 멀리. 학교 뒷골목에서 짜장면 먹던 중에 내뱉은 말이었죠. 제가 웃으며 멀리라는 게 부산 가는 거야, 제주도 가는 거야? 했더니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눈빛만 반짝였을 뿐이죠. 한 달 뒤 카톡이 왔어요. 나 합격했어. 정부 ODA 프로젝트. 리베리아 12개월. 정신이 멍해졌죠. 서아는 전형적인 한국 집안의 모범생이었거든요. 성적 좋고 부모님 말씀에 한 번도 거스른 적 없고 피아노에 미술의 다도까지 나중에 시댁에 자랑하라고 준비된 인생을 살던 애였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배낭 하나 메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벚꽃이 갚이던 봄날의 서울을 뒤로 한 채. 처음엔 카톡 사진과 메시지만 전해졌어요. 인터넷이 자주 끊겨서 흐릿했지만 피부가 까맣게 그을리고 살은 좀 빠진 것만 빼면 웃음은 어느 때보다 밝더라고요. 아침마다 북소리에 눈 떠. 여긴 햇볕이 미치도록 뜨겁지만 애들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워. 민지야, 나 숯불에 밥 짓는 법 배우는 중이야. 할매처럼 부채질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사진 속 그녀 눈동자에 뭔가 새롭고 동시에 불안한 떨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사진 한 장이 왔어요. 검은 피부의 남자가 작은 여자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뒤에서 서아는 아이 머리에 수건을 살포시 감싸 안은 모습. 저는 바로 물었죠. 누구야? 코피, 동료이자 조정팀장. 예전엔 유엔에서 일하다가 온 거야. 그 뒤로 서아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일주일 내내 소식이 끊겨서 제가 미칠 뻔한 적도 있고요.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는 정전돼서 우리 다 천막에서 자. 비 오면 이불까지 다 젖어. 라는 짧은 메시지만 왔죠. 그러던 어느 날 영상통화가 왔어요. 뒤에 보이는 건 흙바닥에 기름 램프 하나였는데 얼굴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감돌더라고요. 민지야, 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알았어요. 낯선 땅이 서아를 완전히 사로잡았구나 하고요. 장난처럼 리베리아에서 결혼해 살 건가? 라고 물었는데 그녀는 미소만 짓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일이 즐거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깊어진 감정이었어요. 8달쯤 지났을 때 이메일 한 통이 왔어요. 카톡도 아니고 격식 차린 이메일이었죠. 민지야, 나 임신한 것 같아. 임태 3번 했는데 다 2줄이 떠. 저는 화면 앞에서 굳어버렸어요. 학창시절 떡볶이 나눠 먹고 첫사랑 이별에 울던 친구가 지금 비행기로 12시간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품고 있다니요.
급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걱정 마. 집에 갈 거야. 부모님께 말씀드릴 시간이 필요해. 그게 다였죠.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무건수행하듯 잠잠했어요. 서아가 돌아온 날, 아직도 생생해요. 10월 중순, 선선한 바람에 붉게 물든 단풍잎이 흩날리던 KTX 서울역. 제가 눈물 흘리며 달려갔죠. 그녀는 정말 말랐고 배는 살짝 나온 듯 했어요. 눈빛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고 세상을 다 보고 돌아온 사람처럼 무언가 크게 부서진 듯한 표정이었죠. 말은 없었어요. 손만 꼭 잡았죠. 그 순간 친구가 인생 최대의 전투를 앞두고 있다는 것만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서아를 둘러싼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는 기절했고 아빠는 말없이 탁자를 내려치며 외쳤죠. 네가 뭘 생각한 거니? 흑인 혼혈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네가 우리 가문의 체면을 다 망쳤어. 서아야. 서아는 울지도 않고 고개만 숙인 채 작게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제 집에서 지냈어요. 이불도 베개도 없이 맨바닥에 누워 손은 배 위에 얹고 눈을 감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녀가 가야 할 길이구나 하고요. 그날 이후 서아는 집을 나왔어요. 아빠가 혼혈 아이를 가진 딸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해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대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엄마는 좀 달랐어. 말은 거의 안 하는데 가끔 몰래 한 주먹씩 먹을 것들을 들고 와. 뼈다귀로 우려낸 미역국, 조그만 멸치볶음 한 접시, 가끔은 작은 김치통도 놓고 가. 말없이 현관문 앞에 두고 가버리면 서아는 문조차 열지 않고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엄마 발걸음 소리 멀어지는 걸 들어. 서아는 은평구 오래된 주택가 3층, 좁디 좁은 방 하나 얻었어. 겨울엔 벽이 너무 얇아 칼바람 들어오지만 싸고 조용해서 견딜만하대. 난 밤마다 걱정돼서 꼭 같이 자러 갔어. 뒤척이다가 아프면 아무도 모르니깐. 그래도 서아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 비 오는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나. 갑자기 일어나 벽에 기대 앉아서 배를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더라.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입술은 창백해지고. 나 깜짝 놀라 불 켜고 괜찮아? 물었더니 고개만 저으면서 아기 발길질 하나 봐. 괜찮아. 하고는 다시 눈 감아버렸어. 하지만 다 알아. 몸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임신 사실 알고 나서 서아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어.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이랑 이야기하고 코피를 데려올지 최소한 지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실은 잔인했어. 영어 학원 퇴직서 냈어. 배 가려서 더 숨길 수 없으니. 원장은 처음에 이해한다더니 나중엔 반월치 월급 깎아버렸고 옛 동료들이 괜찮아? 라며 메시지 보내왔지만 그 속엔 수군거림이 가득했어. 외국 사람하고 애 가졌다더라. 국적 따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완전 현대판 사고방식, 전통이고 뭐고 다 버렸네. 그 사람들, 서아가 안정적인 은행원 퇴짜 놓은 거 모를 거야. 사랑 없어서 안 한 건데 작은 가정 각 꾸리고 싶다던 평범한 꿈도 모를 거고 그냥 운명이 서아를 다른 길로 밀어냈을 뿐인데 아무도 이해 못해. 출산 3달 전쯤부터 다리에 쥐가 나고 혈압이 자꾸 떨어졌어. 내가 출근하느라 옆에 못 있으면 서아 혼자 산부인과에 가야만 했지. 신호촌 근처 조그만 병원. 어느 날 간호사가 남편은요? 왜 같이 안 오세요? 물었지만 서아는 그저 웃고 말았어. 그 웃음, 늘 그랬어. 뭔가를 숨기려는 웃음 같았는데 난 알지. 그 뒤엔 수천 개 금이 가 있는 마음. 어느 날 내가 찾아갔더니 서아가 아기 옷 깨고 있더라고. 하얀색의 크림색 스트라이프. 인형 옷만큼 작은 사이즈. 손이 떨리고 눈꺼풀은 축 처진데도 옷은 꼼꼼히 딱딱 접는 거야. 노아가 노란색 좋아할 거야. 피부가 까맣잖아. 노란색이 잘 어울릴 거야.
서아가 중얼거리며 작은 옷 주섬주섬 쓰다듬더라. 나도 할 말이 없어서 옆에 앉았어. 묵묵히, 말없이. 어쩌면 강해지려 애쓰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저 침묵이니까. 그리고 그날이 왔어. 출산날, 초겨울 새벽, 창문엔 서리가 살짝 어리고 바람이 윙윙거렸지. 서아가 오전 5시 반에 전화했어. 민지야, 물이 터졌어. 너무 아파. 나 칫솔질도 못하고 후다닥 옷 걸치고 택시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대기실에서 서아는 내 손을 꼭 쥐었어.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꽉. 눈은 꼭 감고 땀 맺힌 이마, 굳게 담은 입술. 소리 하나 없이 꾹 참아내더라. 거의 6시간 만에 의사가 아들을 안아 내놓았어. 짙은 갈색 피부, 살짝 곱슬인 머리칼, 눈은 꼭 감은 채. 간호사가 아기를 서아에게 건넸지만 서아는 한참 말없이 멍하니 쳐다보다가 겨우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았어. 그때 서아 어깨가 살짝 떨렸고 그 순간 그녀 눈빛에 따스한 빛이 퍼졌어. 안녕, 엄마야. 3글자. 근데 그 속에 전부가 담겨 있었어. 처음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이웃들은 수군댔어. 아래층 할머니가 와서 은근슬쩍 묻더라. 아빠는 어디 갔니? 한국 사람이야? 서아는 말없이 문을 닫고 들어갔어. 그 뒤로 거의 외출도 안 했어. 오후 늦게 장 보러 나갈 때만 천천히 배낭처럼 아기를 안고 마스크에 캡 모자 눌러 쓰고.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너무도 피곤해서,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 지긋지긋해서. 내가 물었어. 후회한 적 있어? 서아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 저었어. 아니, 근데 너무 힘들어. 가끔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질 때도 있거든. 근데 아기 자는 모습 보면 천사처럼 평화로워. 내가 사라지면 누가 이 아이랑 있을까? 서아는 이제 예전 발표하던 대학생이 아니야. 엄마야. 외롭지만 꿋꿋한 엄마. 나는 그저 곁에 앉아 이 이야기를 전해줄 뿐이야. 길이 달라도 외로워도 틀린 건 아니라고. 서아는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게 편해질 거라 생각했대. 품에 안으면 강해질 줄 알았대.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지.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 지금도 서아는 그 낡은 옛집에 살아. 벽은 곰팡이 핀 채 겨울이면 보온병도 금세 식을 정도로 추워. 밤마다 노아, 서아가 이름 지은 아들는 차소리, 복도에 지나가는 발소리에 놀라 울고. 서아는 잠 못 이루고 밤새 끙끙대. 돈은 바닥나고 출산비, 아기용품, 분유값 모두 천정부지로 치솟아. 미혼모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몇 달치 생활비밖에 안 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분명 앞으로 더 많은 고비가 남아있겠지만 서아와 노아는 함께 버텨낼 거야. 그녀는 다시 취직을 알아보기로 했다. 여기저기 지원서를 넣었다. 어느 곳에선 학력도 좋고 국제 경험도 있다며 마음에 들어 했지만 지원서에 아이 엄마, 아버지는 외국인, 현재 함께 살지 않음이라는 항목을 보고는 탈락시켰다. 다른 곳에선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다. 매니저가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다. 야근할 수 있어? 그럼 애는 누가 봐줄 거야? 서아는 애써 웃으며 겨우 대답했다. 어떻게든. 하지만 그 답변으론 아무도 설득되지 않았다. 그러다 과거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학 시절 친구, 사실 그녀를 좋아했지만 거절당했던 사람가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난 거다. 서아는 노아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울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 주머니는 터져서 쏟아지고 쌀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전혀 보기 좋지 않은 광경이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익명으로 올라온 글. XX대 미스 캠퍼스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싱글맘의 흑인 혼혈 아기라니. 인생 참 예측 불가하네? 헤일. 글엔 이름이 붙어있지 않았지만 동기들 사이에선 누군지 금세 알아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등을 보인 서아 사진도 함께였다. 아이를 안고 땀에 흠뻑 젖은 어깨가 보이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안타까워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악의적이었다. 자원봉사할 때 그 사람이랑 한 번 엮이고 임신했나 봐. 몸 관리 못한 년이 이젠 고생이네. 엄마가 온전치 못했다고 잘하면 어떡하냐. 내가 그 글을 다 읽었을 때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다. 서아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집까지 찾아갔을 때야. 그녀는 방 구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노아는 겨우 잠들었고 그녀의 눈은 깊은 다크서클로 그을려 있었다. 나 그냥 사라지면 좋겠다. 민지야. 그녀는 숨결처럼 낮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난 친구가 아니라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구명부였다. 그 사건 이후 서아는 SNS 계정을 모두 지워버리고 지인들과 연락을 끊었다. 부모님조차도 엄마가 한번 전화했을 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전화 너머로 울부짖었다. 미안해요. 근데 이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곤 번호도 바꾸고 모두의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오직 나만 빼고. 내가 물었다. 후회한 적은 없어?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후회는 안 해. 근데 배신당한 기분이야. 착하게 살면, 옳은 일 하면 세상이 나한테도 잘해줄 거라 믿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 싶어. 그러다 법적 문제까지 닥쳤다. 노아의 아빠 코피가 한국에 오고 싶어 했지만 3번이나 비자를 거절당했다. 이유는 재정 능력 증명 부족, 공식 초청장 부재, 그리고 리베리아 여권이라 더 까다롭게 보인다는 것. 서아는 후원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까지 고용해 사연이 담긴 손편지를 4장이나 썼지만 매번 반송됐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한국이야. 다른 건 받아들이질 않아. 코피는 영상통화로 계속 연락해왔다. 작은 금액이라도 보태주며 다독였지만 지리적, 문화적, 정서적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서아는 점점 카메라를 켜기 꺼려했다. 스트레스로 빠진 머릿숱, 잠 못 들어 생긴 다크서클, 점점 커가는 아이를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통화 중 코피가 물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새 울었다. 그해 겨울은 서아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눈이 많이 와서도 바람이 불어서도 아니었다. 마음속에 아무 빛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내가 찾아갔을 때 그녀는 상자 하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안엔 초음파 사진, 노아 주민등록 등본, 코피가 썼던 오래된 연애 편지, 부모님께 쓰지 못한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나 노아를 보육원에 보내는 걸 고민 중이야. 난 더는 좋은 엄마가 못 되겠어. 나는 화가 났다. 인생 처음으로 소리쳤다. 서아, 너야말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엉터리 같은 말들 때문에 네 자신을 의심하지 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 울다 마침내 속삭였다. 그냥 너무 힘들어. 선량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이 믿어왔던 그 사회에 의해 이렇게 짓밟히는 걸 난 본 적이 없었다. 서아는 잘못한 게 없다. 단지 다들 가는 길과 다르게 살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하지만 난 가끔 두려웠다. 그녀가 이겨내지 못할까봐. 민지는 그날을 떠올리며 심장이 또다시 조여오는 걸 느꼈다. 그건 어느 늦겨울 오후 서울이 추위가 한창일 때였다. 회색빛 하늘 아래 찬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서아의 작은 보증금 방엔 엷은 이불만이 덮여 있었다. 오후 4시쯤 민지는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있었다. 민지야, 빨리 올 수 있어? 나 상태가 안 좋아. 민지는 숨도 못 쉬고 달려갔다. 허리층 빛도 서툰 정우 하나뿐인 방. 서아는 벽에 기대어 앉아 노아를 꼭 안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노아는 목이 찢어질 듯 울고 있었다.
민지는 장 봐온 가방을 탁자 위에 올리고는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기 괜찮아? 배는 안 아픈 거지? 서아는 고개를 살짝 저었지만 손은 떨고 있었다. 나 더는 안을 힘도 없어. 정말 너무 지쳤어. 민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뭔가 위험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다. 급히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 서아와 아기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 응급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택시는 몇 번이나 급제동을 거듭했고 두 사람은 마치 정신이 홀딱 빠질 것만 같았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와 의사들이 달려들어 바로 검사를 시작했다. 노아의 심장 박동은 점점 느려졌다가 이내 갑자기 빨라졌다. 서아의 자궁 아래에 출혈이 심하게 생겨 그녀는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민지는 의사들이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수술실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고 절뚝이며 따라갔다. 닫힌 수술실 문 너머로 모니터가 삑삑삑 소리를 빠르게 내고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액 빨리, 투여, 응급 수술 준비. 민지는 문 밖에 서서 가방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기도해야 할지, 눈물부터 흘려야 할지 몰라 입술만 바짝 떨렸다. 좀 더 일찍 와줬어야 했어.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는데. 스스로를 자책하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꼬았다. 2시간이 흐른 뒤 수술실 문이 살짝 열렸다.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나왔고 민지는 몸이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간신히 목소리를 떼어 물었다. 서아, 괜찮아? 아기는?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다. 환자는 출혈이 심했지만 위기는 넘겼습니다. 아기도 조금 약하긴 하지만 안정을 되찾았고요. 지금부터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민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겨우 짐 하나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민지는 중환자실 문을 지나쳐 들어가 서아를 찾았다.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린 채 창백한 얼굴로 눈을 꼭 감고 있었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 팔에는 수액줄이 매달려 있었다. 옆에는 작은 보육기 속에 들어있는 노아가 마치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민지가 귀를 가까이 대자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무서워. 죽을까봐. 겁에 질린 숨소리에 허전한 손은 이불자락만 더듬거렸다. 민지는 곁으로 다가가 서아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서아야. 너 살아있어. 아기도 살아있어. 눈 뜨려고 힘내자. 서아는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더 흘리지는 못하는 듯했다. 바람에 꺼질 듯한 가로등 불빛처럼 그녀는 여전히 너무 약했다. 수술 이후로 서아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다. 회복을 위해 2주일을 더 입원해야 했다. 민지는 매일 병실에 머물며 엄마가 보내온 한국 음식, 삼계죽, 김치찌개, 콩나물국 등을 챙겨왔다. 그 사이 노아는 보육기 속에서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민지의 가슴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아프게 만들었다. 아침마다 민지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서 한 숟갈씩 아기 입에 넣어주었다. 그 다음 서아가 조금이라도 먹게끔 숟가락으로 죽 몇 숟가락을 떠먹이려 했다. 서아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그래도 힘겹게 몇 숟가락을 삼켰다. 서아 부모님은 이 위급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 민지는 걱정하실 게 두려워 연락을 미뤘다. 부모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까봐 민지는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퇴원하던 날 두 사람은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곳은 오히려 병원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약통엔 붕대와 진통제, 소화제만 가득했고 한 달치 분유가 든 봉지가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다. 아기 옷은 투명한 트렁크에 깔끔히 정리돼 있었지만 남아있는 서류들과 비자 신청서들은 흐트러져 있었다. 서아는 창가에 앉아 텅 빈 거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메마른 바람이 불어와 단풍잎을 흩날렸고 그녀의 눈빛은 아예 생기를 잃은 듯했다. 두 사람은 살았지만 영혼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서아가 책상 앞에 앉아 완성되지 않은 비자 신청서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수면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목격했다. 나 그냥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 민지는 소리쳤다. 안 돼. 절대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흔들리는 손에 든 알약이 민지의 심장에 잔뜩 날카로움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응급실에 들러 한국식 젤리 과자 몇 봉지를 사들고 왔다. 먹어봐. 목이라도 좀 달콤하게. 하지만 서아는 손도 대지 않았다. 과자 상자를 한참만 쳐다보다 이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민지는 곁에 앉아 대학 시절 두 사람이 팀 과제 때문에 말다툼했던 일, 서아가 첫 면접에서 떨어져 울던 일, 함께 시장 거리를 달렸던 추억을 하나씩 꺼내 이야기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려 애썼다. 마침내 서아는 민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서아의 어두운 마음을 조금씩 씻어내는 듯했다. 그날 밤 서아는 코비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걱정과 사랑이 묻어 있었다. 비자 문제도 계속 알아볼게. 곧 갈게. 서아는 오열하듯 말했다. 넌 몰라. 나 엄청 노력했어. 그런데 인생은 너무 잔인해.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답했다. 널 믿어. 우리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불투명했던 앞길에 그의 말이 한 줄기 등불처럼 빛을 던졌다. 서아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민지야, 살아야 해. 노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민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서아는 오랜만에 한숨도 깨지 않고 푹 잠들었다. 갑자기 불안에 깨지 않던 그 밤은 새벽이 오기 전 처음 맞이하는 작은 평화였다. 며칠 뒤 서울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한동안 이어진 비가 그친 뒤라 축축하던 단풍잎이 반짝였다. 그 빛 아래 서아는 결심한 듯 주먹을 꼭 쥐었다. 나 살아야 해. 아기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튿날 아침 민지는 한 무더기의 서류를 들고 왔다. 전문 로펌에서 준비해준 비자 신청 서류들이었다. 재정증빙, 초청장, 예상 고용 계약서, 보증 서한까지 모두 완비된 상태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민지는 서류 뭉치를 탁탁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볼 거야. 변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 서아가 드물게 지은 미소가 번졌다. 창백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부진 결의만이 남았다.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그날 이후 매일 오후 노아가 낮잠에 빠지면 서아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키보드를 쉴 새 없이 두드리며 이메일을 보내고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다음엔 코피에게 진척 상황을 메시지로 전했다. 원래 좁았던 고시원 방은 이제 훨씬 깔끔해졌다. 책상 한 구석에 서류 꼬지도 놓고 책장도 정리했다. 탁상 램프 불빛은 마치 두 모자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듯 환하게 빛났다. 서아의 프리랜서 디자인 일감도 점점 안정됐다. 자원봉사 모임 포스터에서 시작해 이제는 스타트업 책 표지와 카탈로그 디자인까지 맡게 된 것. 첫 고객은 민지가 소개해준 한 사회단체였는데 리플렛을 의뢰했던 곳이었다. 디자인도 참신하고 마감도 딱 맞추고. 그들이 칭찬했다. 서아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꾹 참았다. 완성한 프로젝트마다 귀여운 저금통에 돈을 넣었다. 목표는 더 넓은 방세를 벌어 코피와 노아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 것. 2달도 안 돼 저금통이 반쯤 찼다. 그녀는 스스로 규칙을 세웠다. 매주 최소 2건의 일감을 끝내고 매달 가격을 5%씩 올려 추가 수입을 만들기로. 바쁜 와중에 어느 날 민지가 홍대 근처 골목으로 데려갔다. 대학 때 자주 가던 카페 자리에는 이제 공용 업무 공간이 들어섰다. 화사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다.
둘은 마차 라떼와 모찌 아이스크림을 시켰다. 민지야, 우리 미혼모 대상 그림 워크숍 열어볼까? 서아가 불쑥 물었다. 민지는 환호했다. 대박! 수입도 되고 커뮤니티랑도 연결되고 내가 공유할 테니까 너 콘텐츠만 준비해. 그리하여 꿈을 그리다. 클래스가 은평구 미혼모 모임에서 시작됐다. 매회 2시간 서아는 색 섞는 법부터 아이 얼굴 스케치, 그림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법까지 가르쳤다. 참여율이 높았다. 저렴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한때 절망 속에 있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서였다. 동시에 코피 비자 서류도 접수됐다. 민지와 변호사가 연결해준 NGO 통역 일자리 제안서와 함께 사는 집 계약서가 포함됐다. 서아 워크숍 등록 증명서까지 첨부해 안정적 소득을 증명했다. 작은 가족 사진, 나, 노아, 코피를 벽에 붙였다. 매일 볼 때마다 되뇌었다. 우린 곧 다시 만날 거야. 열흘쯤 뒤 대사관에서 온 메일을 열어본 서아. 눈가가 붉어졌다. 보충 서류 요청이었다. 세금 서류, 코피 건강진단서, 그리고 서아의 심리상태 보고서까지.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코피 건강검진 먼저 하고 변호사한테 보고서 수정 요청하자. 보완할 때마다 목표에 가까워지는 거야. 서아는 단단하게 미소 지었다. 어려우면 더 꿋꿋이 해야지. 월말 워크숍을 끝낸 뒤 서아는 노아를 꼭 안고 창가를 바라봤다. 가로등이 반짝였다. 민지야,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열심히 하는 거 너도 봤지? 노아는 반짝이는 눈으로 웃었다. 바로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모로비아에서 걸려온 코피였다. 국제병원 예약 확인 메일을 막 보냈다고 했다. 비용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난 우리 가족을 위해 다 할 거야. 서아는 목이 메어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과 의지로 이겨낼 거야. 두 모자를 꼭 안아줄 나를 기다릴게. 차분하고 다정한 그의 목소리. 서아는 노아를 다시 바라보고 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민지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할 수 있잖아. 해냈어. 앞으로도 해낼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서아는 대학 졸업 사진을 꺼냈다. 학사 가운에 민지와 함께 활짝 웃던 그 사진을 살며시 접어 서랍에 넣고 대신 두 모자 사진과 NGO 초청장을 액자에 꽂았다. 과거여. 안녕, 미래야. 만나서 반가워. 속삭이며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돌아선 사람이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보는 순간. 앞에는 재회의 날, 흑인과 황인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작은 집.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한 혼혈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민지는 추석을 맞아 전통 송편 박스를 들고 일찍 서아 집에 왔다. 가을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찬바람에 커튼이 살랑였다. 두 사람은 설렘과 기대에 가슴이 벅찼다. 민지야, 잘 잤어? 서아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6달 된 배를 부둥켜 안은 민지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어섰다. 옆엔 코피 짐이 든 큼직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잔 것 같아. 근데 가슴이 막 두근거려.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곧 그를 만나러 가잖아. 그녀는 옷장에 붙인 사진을 바라봤다. 짙은 네이비 수트 차림의 코피, 겨울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다정히 웃는 얼굴. 아래엔 서아가 휘갈겨 쓴 글자가 있었다. 2025년 12월 10일 인천공항 오전 9시. 출발 전 서아는 연한 민트빛 한복을 입었다. 희망을 상징하는 색깔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살짝 잡아주며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망설임 따윈 없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그의 새 아내 강해야 해. 민지가 어깨를 토닥였다. 넌 이미 다 해냈어. 이제 열매를 누릴 시간이지.
두 사람은 8시 30분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A터미널 출국장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안내 방송 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뒤섞였다. 살짝 쌀쌀한 공기 속에 각국의 언어와 포스터들이 어우러졌다. 서아는 작은 가방을 꼭 쥔 채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 진짜 떨려. 민지에게. 민지는 다정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도 널 만나러 달려올 거야. 정각 9시 1번 도착 게이트가 살짝 열렸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다들 피곤해 보이지만 반가움에 들뜬 얼굴이었다. 그중 홀쭉하고 키 큰 남자가 세련된 수트 차림에 캐리어를 끌며 홀을 두리번거렸다. C구역 기둥 앞에 엄마와 아이가 서 있는 걸 보자 그는 멈춰서서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 코피는 발걸음을 재촉해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번지다가 이내 감동에 잠긴 표정으로 바뀌었다. 손에 쥔 캐리어를 꽉 붙잡았다가 살짝 놓고 재빨리 달려가듯 다가갔다. 서아,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따뜻한 톤으로 크게 외쳤다. 서아는 순간 얼어버렸다. 몸이 흔들리더니 겨우 손을 들어 흔들었다. 코피가 바로 옆까지 오자 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곧장 일어나 양팔을 활짝 벌렸다. 품에 잠들어 있는 노아는 그의 발걸음에 살짝살짝 흔들렸다. 늦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엄마와 아이를 꼭 껴안았다. 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껴안았다. 오빠 돌아온 거구나. 우리 정말 오래 기다렸어. 사람들 시끌벅적한 터미널 한복판에서 시간마저 멈춘 듯 둘은 서로를 꼭 안았다. 지나가던 이들도 낯선 부부의 포옹에 놀란 듯 한참 바라보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가벼운 한숨과 포옹 하나하나가 민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재회 후 셋은 새로 구한 스튜디오형 원룸으로 향했다. 마포구에 있는 작은 집이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고 국제학교 바로 맞은편이다. 일본인 집주인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축하해 주었다. 코피는 조심스레 캐리어를 내려놓고 집주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아가 곧바로 한국어로 통역했다. 이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코피는 부드러운 미소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영어와 한국어가 어우러져 다문화 가정의 따뜻함을 증명하듯 아이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나는 소리, 속삭이는 사랑의 말들이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작은 주방에서 서아와 코피는 처음으로 가족 식사를 준비했다. 참기름에 비빔밥을 살짝 버무리고 리베리아식 검은 콩 스프를 곁들였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진한 콩 냄새가 섞여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식탁 위 하이체어에 앉은 노아는 반짝이는 눈으로 한 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코피가 숟가락을 들어 입 가까이 가져가자 노아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다. 민지는 그 모습에 감동해 말이 막혔다. 용기 내어 집주인에게 말했다. 작은 가족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가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 후 몇 주는 바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침이면 코피가 딸을 사립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선생님은 영어책과 한국어책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 그는 NGO 프로젝트 통역 일을 하며 틈틈이 한국어도 공부했다. 오후에는 서아가 꿈그리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온라인 디자인 의뢰를 받았다. 저녁이 되면 민지가 추천해준 작은 카페 사랑에서 세 사람을 마주했다. 코피와 서아가 함께 디자인한 카페로 오픈을 앞두고 있었다. 참나무 의자와 테이블, 벽돌 인테리어, 그 사이사이에 걸린 아프리카 미술 작품과 한복 아트가 어우러졌다. 직접 로스팅한 커피에 은은한 카카오 향이 배어있고 한 입 크기의 떡과 함께 내왔다. 코피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따라 건넸다. 반 평생 그리움에. 서아는 잔을 살짝 부딪히며 환히 웃었다. 우리의 평생과 아이의 미래에. 노아는 식탁에 바짝 기대 앉아
부모의 축복을 듣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사랑 카페는 이듬해 초봄, 화창한 어느 날 정식 오픈했다. 거리엔 햇살이 쏟아지고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서 들어갈 날만을 기다렸다. 한 리베리아 카페? 궁금해하던 사람들도 문을 열고 들어서면 들리는 한국 전통음악, 메뉴판에 적힌 김치 라떼와 팝넛 수프죽,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에 금세 마음이 녹았다. 모두 정말 맛있다, 정말 따뜻하다를 연발했다. 민지는 입구 옆에서 이제는 진짜 사장님이 된 친구를 바라보며 마음이 벅찼다. 코피는 직원들을 도우며 주문받은 떡 포장을 바쁘게 챙겼다. 유치원 선생님이 작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힌 노아를 데려다 주자 노아는 엄마 품에 안겨 얼굴 가득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떡 여기 있어. 카페 안은 순식간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속으로 다짐했다. 마침내 그들에게 가정이 생겼구나. 완벽하진 않아도 정말 충분히 행복해. 오픈 기념 밤, 서아와 코피는 발코니에 앉아 황금빛 가로등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노아는 엄마 무릎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밤바람에 실려온 밤꽃 향기가 서울 가을 밤의 정취를 더했다. 코피가 부드럽게 말했다. 한국에 오기 전엔 적응할 수 있을지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너와 노아를 보니 내가 정말 돌아올 곳에 왔다는 걸 알겠더라. 서아는 살포시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우리 완벽해서가 아니야. 함께 이겨냈기에 행복한 거야.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민지에게서였다. 사진 잘 나왔어. 바로 카페 페이스북에 올렸어.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다. 서아도 답장을 보냈다.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민지는 금세 답했다. 뭐 친구 잃으면 네가 더 서운하지. 낯선 도시 한복판.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앞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미 폭풍을 견뎌냈으니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끝났다. 매일의 사랑, 문화의 만남, 그리고 장벽을 넘어선 가정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공유 부탁드려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전해드릴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릴게요.